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벌써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동근 스페셜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최저 바닥 갭상승 종목 공략법. 이게 최저 바닥 하니까 꿈의 매수법이죠. 가장 저점에서 사고 가장 고점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권에 중장기 종목을 매수하거나 단기로 이제 여기가 저점이구나 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뭐 어떤 재료가 뜨면서 갭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 갭 나왔을 때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최저 바닥 저점권에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세가 싸기도 하지만 또 시세가 쌀 뿐만 아니고 재무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어떤 기준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바닥 종목 공략을 위한 기본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공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패턴도 좀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패턴들을 공략하면은 백발백중 성공한다, 내지는 또 실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략법, 강의 요약,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 바닥 종목 공략 기본적 기준, 여기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인 어떤 종목을 골라가지고 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어떤 종목들, 중장 종목을 고르실 때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또 공략을 할 때 신호 포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안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신청하시면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여러분한테 알려 드립니다. 제가 노루페인트하고 텔레칩스를 언급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한 20%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망한 종목들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샵 8338 번호로 해서 이동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뿐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다 보면은 지금 뭐 상장 폐지 내지는 실질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종목들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아예 접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요. 이게 100% 이하. 보통 보면 이제 건설업종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0%, 뭐 300% 이런 종목분들이 허다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이제 재무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클린화하면서 상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100% 이하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유동하고 당좌가 뭐냐면은 당장 현금화를 하든지 1년 안에 현금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여기 보면은 분자 분모에서 유동 부채가 돼 있죠. 이제 공통적으로 유동 부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 이렇게 해놨죠. 그 유동자산은 뭐겠습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받을 어음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유동자산이니까 1년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1대2의 법칙에서 당좌가 이르면 유동 비율은 한 2 정도, 200% 정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150%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적어도 150% 이상은 돼야 되겠다. 보통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당히 지표들이 부실해요.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 아래, 뭐 70, 80 허다합니다.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금리 인상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현금흐름이 좋지 못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좌 비율은 1년 이내에 즉시 당좌 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아예 현금 받을 매출 채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를 나누어 가지고 봤을 때 적어도 10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재무 구조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보율, 그러니까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게 되겠는데요. 잉여금은 이제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 잉여금은 뭐냐면은 재무적인 어떤 활동,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든지 사채 발행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유정을 통해서 이익을 자본을 내부 유보해 놓은 자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100억 정도 했습니다. 그 100억 자체가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걸 이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요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을 나누어 가지고 봤을 때 비율상 500% 이상은 되는 게 좋겠더라는 겁니다. 예, 유보율 500% 이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 간단한 건 아실 거예요. 부채 비율을 아시죠? 예, 유보율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유동당좌 비율은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 재무제표상에서 여러분 보시고 150%, 100% 이상 되면 좋겠다. 요거는 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에비타 금융비용, 우리가 이제 이자 보상 비율 이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요 에비타 금융비용은 그냥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세전, 이자 지급 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나눈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그냥 크게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나눴는데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은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원금 분할 상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이자만 지급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계 활동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개소해서 몇 번 경고를 내겠죠. 경고를 내서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임의경미에 들어가게 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에서 차입을 했는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해서 매월 내지는 매년 단위로 해서 약정한 이유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기업이 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실기업들 보면은요,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감사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의견 거절을 받는다든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소 1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의존도도 한 30% 이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수익성 지표 내지는 자산인데요.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의 주가가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기업의 자산, 여러분들 투자하는 기업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10,000원이면은 현재 주가가 40,000원 돼 있으면 PBR이 한 4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자산 대비해서 4배 이상 올라가면은 나중에 시장이 안 좋거나 성장주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고 PBR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4배가 아니고 뭐 10배, 12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최소한의 안정성 내지는 최저점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PR과 주가 수익 비율이 되겠는데요. 0배 이상 해놨습니다. 0배는 뭐냐면은 적어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게 마이너스를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인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우량주라고 볼 수 있죠. 주가가 우량한지 이 주가는 우량하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고 기업의 재무 지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유동비율, 당좌비율, 영업이익, 이자 보상 배율 이런 내용들을 이자 보상 배율은 20배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쭉 보면 221%, 그 다음에 14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충분히 다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 한 66% 정도,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어떤 측면에서 안정성 비율에서 거의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코센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얼핏 들어봐도 좀 생소하죠. 자, 영업이익 이자 보상 비율 0.14 간신히 제로를 매냈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 다음 유동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은 88%, 64%.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 100%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죠. 예.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98% 정도 됩니다.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는 53%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최저 기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만족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바닥 종목 기술적 특징, 그 다음에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저 바닥 종목의 기술적 특징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종목, 중장기 투자 종목을 쉽게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종목을 또 저점을 공략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보면은요, 장기 투자 종목을 발굴할 때 업황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기 사이클, 그 다음에 중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 이런 설비 투자 순환 사이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사이클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후장대 기업,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할 때 경기가 최정점 고점에 있을 때 투자하면 거의 100%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요 사이클을 봤을 때 이 저점에서 해야 됩니다. 왜? 고점에서 하면 여기서부터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손실이 확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멈출 수가 없죠. 용광로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정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는 고점에서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공급 과잉이 나오면서 손실을 보게 되죠. 반면에 저점권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저점권에서 많이 생산했던 게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해서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비교적 상당히 쉽습니다. 요거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황 사이클도 아이고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후장대 기업은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것, 그러니까 주로 철강, 화학, 자동차는 조금 이제 탈락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사이클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는 이제 경박단소, 가볍고 얇고 작은 것, 이런 것들인데, 이제 주로 이제 IT 업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경박단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테마주 내지는 성장주, 이런 쪽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사실 좀 공부를 깊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철강업종이라든지 석유화학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지는 또 금융업종, IT업종, 뭐 화장품, 자동차, 제약업종 이런 쪽에 이제 깊이를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사이클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경기 사이클과 상당히 밀접하게 갈 수 있고 IT업종도 마찬가지. 조선, 그다음에 화학, 철강, 물론 자동차도 소비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기가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요게 좀 불편하다. 나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시간도 없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 제가 보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중장기 업종들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는 이 시간대에서부터 그 뒤에 여러분들 가늠하시면은 내가 이 종목 언제쯤 투자하지? 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업종은 언제쯤 투자하지?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예요,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 때 저점권에서 사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설명하면 여러분들 복잡해서 힘듭니다. 여기 보면은 고동색 선 있죠. 요게 뭐냐면은 201 이동 평균선입니다. 201 이동 평균선인데 대체적으로 이 201 이동 평균선의 저점과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매수하시든지 간에 매수를 하시면 크게 실수할 수가 없다. 자, 사이클 자체가 지금 짧아져요. 왜 짧아지냐면 코로나가 오면서 시장에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2016년도에서 18년도 고점까지 갈 때는 약 554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서 저점 나오는데도 557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때는 1대1의 비율이죠. 포스코가. 여기서 고점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됐고 저점과 고점에서 550일 정도 걸렸고 저점까지 나오는데 557일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236일 정도로 해서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고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코는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이 과정도 아까 여기에서 1대1이라고 했죠. 1대1. 1대1이고 요걸 236을 1로 봤을 때 지금 현재 99일 정도 있거든요. 그 1대1의 비율로 봤을 때 언제쯤 포스코는 들어가면 되겠다. 포스코 홀딩스는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 답 나오지 않습니까? 요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그림 글자가 좀 작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업황에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유튜브 방송 이동근 투자클럽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그 다음에 와우넷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대한요하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저점이 대한유화가 저점이 나왔을 때 이때 저녁 방송 시간에 언급을 드렸어요. 이 대한유화를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 저게 대한유화지? 근데 그 대한유화가 그 다음날부터 20%씩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40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업황의 최저점이었던 거죠. 여기가. 여기 보시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015년도에 저점 찍고 800일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 게 540일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포스코처럼 1대1의 아니었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200일 이동평균선, 요 고동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 저점을 형성하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요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 종목을 골라가지고 갔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밀집되고 여기에서 밀집되고 여기에서 밀집이 되거든요. 밀집되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이건 고점이다. 100% 고점이다. 매도, 여기에서 매수. 이렇게 하면 실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271일 정도 반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빠르게 나왔고 지금 134일 정도 조정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 약 1대1의 비율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며칠 정도 남아 있을까요? 여기 134, 요 271 빼면은 답 나오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에요. 깔끔하죠.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이거 투자 포인트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올라가다 난 탑승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뭐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놀릴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하게 됩니다만 결국 가는 길은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개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갈 길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 613일, 그 다음에 772일, 거의 1대1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819일, 542일 정도.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올라갈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214일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151일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약 1대1의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의 비율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 종목 롯데케미칼 매수 타이밍 답이 나오시겠죠?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의 업황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뭐 이런 내용들, 물론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들 가격이 싸지는 시점에 오면은 결국 그 업황이 저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어떻게 보면 IT 쪽은 아까 이제 중후장대보다는 경박단소라고 했습니다. 경박단소는 뭐냐면 조금 사이클이 좀 짧다. 이건.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480일, 그 다음에 떨어지고 246일 반등 나왔다가 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중후장대 기업들, 중후장대는 제가 이제 조금 사이클이 좀 크게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가는데 경박단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엔화 약세 시점이었었고요. 그때 이제 일본 기업들한테 삼성전기는 밀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는 MLCC, 적정 세라믹 콘덴서, 패키지 기판, 요런 쪽, 그냥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때 이제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일본 무라타라든지 TDK라든지 다이오유전이라든지 요런 쪽에 MLCC 종목군들에 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사이클을 보면은 한번 파동이 길고 조정이 짧고 파동이 길고 조정이 짧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81일, 246일 반등 나오는 주의가 482일, 200일, 500일, 그 다음에 105일 조정 받았습니다. 약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게 2.5 내지는 2,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비율이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5일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삼성전기는 약 정확하게 사이클이 업황 사이클이 저점이 나오는 게 한 200일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한 100일 정도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가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케이스죠. 요거는 이제 D램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이쪽이니까 요것도 이제 경박단소 쪽입니다. 보통 이제 그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이클이 조금 한 4, 5년, 한 5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2, 3년. 지금은 이제 2년보다 더 짧은 1년과 2년 사이, 요 정도 사이클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2016년도에 500일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200일 이동평균선 저점 닫고 올라왔다가 240 한 절반 정도 눌렸고, 그럼 다시 여기에서 올라간 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죠. 한 500일 올라갔고 이제 130일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보시면은 한 100일 정도 더 조정을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철강, 화학 하고 그 다음에 IT 기업들하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철강, 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이클이 요런 곡선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경박단소 쪽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해서 조정받고 요런 식으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 저점을 공략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 제가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4일선, 21선, 60일선 저까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매수 진입은 4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래 여기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20일 이동평균선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단순 이동평균선에서 60일선을 쓰죠. 근데 왜 저가 기준 60일선을 썼을까요?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정은 이렇게 하시고요. 4일선, 21선, 60일 이동평균선 저가 기준. 그리고 왜 4일선을 또 했을까? 이런 내용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기 저점을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낙폭과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60일 저가 기준 이동평균선은 요렇게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20선이에요. 20선이고 요게 60선입니다. 이거 해서 그 다음에 단기선이 요렇게 올라가겠죠. 요게 뭐 4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수하느냐?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 못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60선이기 때문에 들어갔자 바로 엎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 엎어지게 돼, 이런 흐름은 안 됩니다. 적어도 이평선이 횡보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돼야 되냐면은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 60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적어도 횡보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요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일 이동선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요렇게 해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왜 저가 기준 60일 이동평균선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왜 4일 이동평균선을 공략을 할까? 요거는 조금 힌트를 제가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동평균선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서 60일선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동평균선 그냥 여러분들 그 1000명이면 1000명, 60명이면 60명이 매수했던 가격들 평균을 내는 거 아닙니까?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평균 값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가 기준 이동평균선을 썼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냥 60일 이동평균선을 썼을 때 이 이평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왜 4일 이동평균선을 했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넣어가지고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초보자분들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제가 이 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설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나올 거예요. 변화가 나오면은 이거는 지금 빨리 적시 잡을 수도 있고 좀 늦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남겨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SMCNC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가 기준 60일 파란 게 이동평균선이고요. 보시면 여기 행보를 하다가 행보를 하죠. 그죠? 행보를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졌다. 연두색이 이게 20선이에요. 20선. 골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빵빵빵 치고 빵빵빵 치고 올라가죠. 여기 이걸 좀 확대를 해놔 놓은 게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선이 5일선이 아니고 4일선입니다. 4일선. 예, 4일선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들이 골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일 이동평균선이면은 지금 요게 올라가면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안 그러면 좀 더 일찍이 여러분들이 좀 조기에 들어갔으면 요 정도 되겠죠. 예. 조기에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젓고 횡보 이상,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하고 골든, 기준의 60일 이동평균선은 저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단기선은, 공략선은 4일 이동평균선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럼 SMCNC, 요 그림도 한번 보시고, 이게 그 시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60일, 파란선 60일 이동평균선이 평균값들이 이렇게 주가 떨어지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예, 내려왔다가 이제 주가가 여기에서 점을 딛고 올라오니까 이게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이면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연두선이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정확하게 났죠. 예,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근데 왜 여기에서 4일 이동평균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매수를 할까요? 해도 될까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4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모터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수욕장에 가면은 인명구조 모터보트 있죠. 그냥 좌우로 이렇게 다니죠. 60일 이동평균선은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모함. 요 항공모함이 터닝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돼요. 모터보트나 이렇게 하죠. 그래 항공모함이 위쪽으로 방향을 하락을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모터보트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전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판. 안전판에서 안전판이 위쪽으로 쑥 하고 부상을 합니다. 부상을 할 때 4일 이동평균선을 자 매수를 하면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4일 이동평균선에서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상당히 재밌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골든 나고 나서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타점을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며칠 지나면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종목군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루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노루 페인트를 제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저점에서 횡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하고 골든이 나면서 밀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1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선호, 최적의 어떤 타이밍, 저점에서 나오는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타이밍에서도 좋은데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방향이 만약에 아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다행이지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매 대응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꺾이는 시점, 과열이 되어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과열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접시면은 이동평균선이 모이면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잘 보시고 설령 여기에서 나왔다가 저점권에서 나오고 골든 나고 나오면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선호, 그 다음 차선호, 예, 그 다음에 변동성 활용한 단기 매매로만, 예, 이런 이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제는 올해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시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시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세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의 변동성이 아래로 나온다면 크겠지만, 실망 매물이 나오면 크겠지만 위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변동폭이 크잖아요. 여기서는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뱅크도 뭐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을 연구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골든이 나고 나서 주가가 4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 저가 기준입니다. 이 저가예요, 저가. 예, 이 구간도 그렇고, 예, 이 구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역전이 되어 있다가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하락을 접었다.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터닝이 나왔겠죠.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을 되돌아서 봤을 때 이게 60일간의 평균값을 미리 예측해 봤을 때, 요 정도 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저점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20선하고 저가 기준 60선하고 골든이 나갔을 때, 골든이 나가지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4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공략하면은 또 문제가 없겠죠. 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로보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이동근 성부주 시간에서 언급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또 수익이 많이 났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계속해서 60일 저가 기준 이동평균선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는 하방으로 나오다 여기에서 일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위쪽으로 튀웅하고 올라왔습니다. 튀웅하고 올라오는 시점 아까 말씀드린 저가 기준 60일 이동평균선하고 20선하고 골든이 나면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자리, 이 4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되겠죠. 예, 여기가 매수 포인트죠. 예, 그대로 쭉 주가가 거의 뭐 한 4,000원짜리 주가가 12,000원선까지 한 3배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전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앞 시간에도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패턴을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하고 보완을 해서 보시면 아마 좋은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갭 상승에 있어서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갭의 원인은 뭐냐면 호재 출현, 시장 급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시장 급등, 업황 개선, 실적 호전, 신기술, 경영권 변화 이게 가장 강한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예. 근데 경영권 변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신기술 발표도 알 수가 없죠. 발표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는가, 그걸 따라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기아가 되겠습니다. 기아가 2021년도에 이제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형주니까 이렇게 나와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 그냥 쑥 바로 뜨겠죠. 이때 뭐냐면 애플가. 예, 애플가 생산에 대한 어떤 기대,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예,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앞선 고점들을 그냥 거래가 발생하면서 그대로 쭉 치고 올라가는, 예,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구도올물산이 현대사료 경영권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점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제 이런 식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패턴은 매집 캔들. 매집 캔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매집 캔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시장이 급락하는데 안 빠지고 있거나,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계속 제자리를 매면 돌고 있거나, 캔들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시장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 계속해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 나와서 뭐 지정할 리스크나 이런 건데 급락하는데 이 종목은 또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이런 캔들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내부 변수가 외부 변수를 압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밀집 이후에 갭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해서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갭으로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간값이 모아진 상태에서 갭 뜨면은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앞선 고점을 거래량이 많이 붙을 수도 있고,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만 주 터졌는데 여기에 50만 주인데도 불구하고 쑥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주가가 이렇게 해서 뜨는데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든지 여기에서 갭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게 전환 패턴이죠. 이제 하락에서 상승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갭 상승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매집 캔들 기억하실 거는, 그 다음 밀집, 그 다음에 직전 고점 쉽게, 그 다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쁜 패턴은 뭐냐면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다. 이럴 때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재무구조 악화 종목 이런 것들은 아예 회피하셔야 돼요. 작전성 종목 이런 것들은 회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초가 대비해서 지나치게 갭상승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이때부터는 투기적인 어떤 패턴이 나요. 어저께 밤인데 예를 들어 갭이 한 20% 정도 떠가지고 출발하는데 이거를 따라간다. 물론 상한가 가면 좋겠죠. 못 가면은 장대 음봉이 딱 나오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나친 갭 상승 종목 위험관리 측면에서 회피한다. 그 다음에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여기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럼 매직 캔들 이후에 갭 상승. 이건 이게 종목명이 지금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역사적 이전 고점이에요. 요 선이. 근데 주가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캔들이 거의 그냥 뭐 변동폭이 없죠. 변동폭. 양봉, 음봉이 나왔으면 여기 이제 주로 양봉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날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매수부터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죠. 그죠? 거래량이 줄고, 갭 상승 전에, 거래가 여기에서 딱 눌리고 있다가 거래를 줄이고, 갭을 띄우면서 거래가 증가되면서 앞선 매물들을 돌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예, 상승폭. 이 상승폭을 통상적으로 저는 봤을 때 한 7%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7% 이상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리스크가 좀 많이 따른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밀집 이후에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딱 봐도 지금 종목면은 안 나왔지만 이거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예, 대한유화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300, 여기가 200, 120, 6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가 빠지다가 모든 이동평균, 중장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여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8월 달 여기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죠. 여기에서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갭 띄운 게 이 종목 원래 평상시에는 뭐 2%, 3% 갭 뜨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한 2% 넘게 한 3% 가까이 갭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그 캔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딱 뜨면서 출발을 합니다. 한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한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밀집 가운데 갭상승 출발 요 패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전 고점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직전 고점대입니다. 고점대를 쉽게 갭으로 띄우면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돌파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그날 거래가 예를 들어서 아침 시초가에 전날 뭐 10만 주 터졌는데 아침 한 9시에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한 5만 주 이상 갑자기 터지면서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날은 위쪽으로 가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패턴들, 직전 고점을 쉽게 돌파하는 패턴들. 그 다음에 전환 패턴, 이게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돌파를 합니다. 갭으로. 예, 여기에서 이미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터지고 쉬어가는 자리에서 그 다음날 다시 갭으로 뜨면은 갈 가능성이 높다. 왜? 하락 추세라는 건 바닥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한 7% 이내 뜨면은 매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여기 있는데요. 이 역사적 고점권에서 여기서 갭 뜬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런 패턴에서 갭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갭 상승의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되는 게 좋습니다. 증가가 돼야만이 에너지가 실리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직전 고점에 도달을 했는데 미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충분치 않으면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고점 돌파 전에 이 구간에서 양봉 밀집 양봉 캔들 밀집 캔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이 좀 어순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게 좋습니다. 양봉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 필수. 손절매는 저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 손절매를 한다. 요걸 이제 아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할 때 C 구간에서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B 구간에서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여기 기준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거래량보다 작으면서 갭으로 띄우면서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강하게 가면은 다행인데 만약 강하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요 B 구간에서. 그 염두에 두시면서 하셔야 돼요. 다만 이게 A처럼 요 기준 거래량을 요만큼 돌파를 하면서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 구간이 A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다. 물론 B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그만큼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나오면은 매물이 충분하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C가 이제 돌파하고 나서는 양봉이어야 된다.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는 터졌는데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확인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채 비율, 유보 비율이라든지 그다음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그다음에 에비타 금융 비용,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 뭐 이런 내용들 확인은 여러분들 필수가 되겠고요. 바닥을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업황의 저점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의 밀집과 분산을 통해서 그 업종의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후장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의 밀집, 바닥권에서 밀집이면은 100%에 가까운 바닥이다. 고점에서 밀집이 되면은 거의 90% 이상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 부분만 아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이게 모든 게 응용이 돼요. 업황도 응용이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의 분선, 그 지수의 분석에도 응용이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갭상승 공략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격적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 관리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이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뭐 매수를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 손절매 얼마까지 잡고 들어가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기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갭상승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다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위험 관리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강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7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